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네이버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담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자리잡고 라인 메신저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기까지 길러낸 기술력을 이제 여러분들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금융, 그리고 게임 산업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손길이 필요한 곳 어디든 네이버의 기술력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학생들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어떤 부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매력을 느끼고 있을까요? CSA 스타 골드 인증을 획득하여 클라우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CSAP 인증 취득으로 국내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365일 고객 지원으로 다양한 이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고객의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만큼 밀착 지원이 필요하죠.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비즈니스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은 타사와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갖춘 서비스 포트폴리오 역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많은 기업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 상품군부터 네이버의 기술력이 집약된 지도, 챗봇, 음성인식과 같은 API 서비스와 AI 모니터링, 보안 상품까지 고객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백본으로 다수의 글로벌 리전을 보유하여 글로벌 서비스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윤규환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의 비즈니스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품,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면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변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 영역 중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인사이트 발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품, 서비스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2017년에 단 22개의 상품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출이나 상품 수, 고객 규모가 모두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현재 17개의 카테고리에서 180여 개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IaaS,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상품군을 비롯해서 개발자들이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파스 상품군, 그리고 인프라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개발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스 상품군까지 폭넓은 상품 포트폴리오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업종, 기술 영역 등을 버티컬 솔루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엮어서 그동안 고객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큐레이션한 상품 서비스로 엮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시한 버티컬 솔루션 네이버 클라우드 포 스마트워크는 이러한 방향의 시작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종의 고객들이 선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 혁신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등 국내 환경에 맞는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술이 규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먼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의 방대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고 스타트업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 공공기관 등 기업의 성장과 각 산업에 맞는 상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고객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친근한 인터페이스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인증 등 탄탄한 보안 아키텍처가 고객에게 신뢰를 이끌어냈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리전과 멀티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넘버원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의 기술과 노하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고객의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고객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에 앞서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시장의 변화를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그러면 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일은 클라우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얘기함에 있어서 빅데이터라는 표현은 사실 빠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두마다할 것 없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글은 전 세계 기업 데이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 세계의 데이터가 61% 증가한 175제타바이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넘어서 예측, 추론이라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이 데이터 분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X-애널리틱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온라인에서 고객의 여러 행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을 준비한다는 것, 고객이 내가 기대하는 행위를 하도록 기존에 구매했던 것과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들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대응 측면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를 앞서 나가는 형태의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누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둡 에코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가정해보면 하둡 에코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준비부터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구축되면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할 준비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하둡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할 것인지 비즈니스 로직도 고민을 해야 하고 개발자가 참여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드디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SaaS 방식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기대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시티즌 사이언티스트, 일반인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인터넷 등 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직장을 갖기 시작했고, 이들은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혁신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키워드인 클라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리서치 기관의 자료를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은 클라우드라는 표현이 꼭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많은 영역에서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앞서 살펴봤던 하둡 에코시스템의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프라 준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작업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면,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하둡 환경으로 전달하고 분석을 위한 기본 정보를 설정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작성 없이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면, 또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투자 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면, 이럴 때는 클라우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영역별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6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저장에 대한 부분으로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정형, 비정형, 로그, 영상, 이미지, IoT,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위한 도구와 함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 환경은 하둡 에코시스템 기반으로 구축하실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머신러닝에서는 고객이 직접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이미 잘 만들어진 모델에 기반한 API 형태의 서비스들, API를 서빙하는 구조의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버티컬 영역에 특화된 분석 상품들도 준비가 되고 있고, 고객의 데이터에 네이버의 검색, 쇼핑 데이터를 연계해서 고객의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엣지, 고객 사이트에서 분석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도식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수집,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곳, 그리고 이것이 분석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버티컬 특화된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네이버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 마지막으로 엣지 영역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형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집 및 저장 영역은 가장 많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RDB, No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상품군이 있고,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시스템이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생한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로그 처리 상품군,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나 미디어 스트리밍 관련된 상품군, 그리고 IoT와 블록체인을 위한 상품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 및 저장 영역에서는 IoT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oT는 다수의 디바이스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장성과 다른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서 기능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MQTT 방식으로 IoT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규칙 엔진을 통해 몽고DB나 NoSQL 데이터베이스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IoT 코어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림 형태로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는 클라우드 IoT 코어를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환경에서는 하둡 에코시스템 기반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하둡 환경으로 가져오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는 서버리스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단독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하둡 상품과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는 관리형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치,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엘라스틱 서치 기반의 서치 엔진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최근 출시한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레스트는 네이버의 검색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분산 처리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고, 다양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스토리에 저장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다양한 리소스 타입을 지원하는 작업 스케줄링, 그리고 인증과 접근 제어를 활용한 보안성 제공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레스트는 컨테이너 기반의 서버리스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둡 에코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실행하고 빠르게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여 고객이 직접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인프라에서 데이터 분석과 함께 머신러닝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구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등이 AI나 ML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AI, ML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API 방식의 AI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바의 고도화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랭귀지나 비전 등의 분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군들이 있어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AI 포레스트라는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포레스트는 GPU를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딥러닝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AI 포레스트는 데이터 포레스트와 함께 HDFS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포레스트와 같이 컨테이너 형태로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을 배포하고 서빙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버티컬 특화 영역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범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해당 업종이나 기술에 특화된 분석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특화 영역에서 말씀드릴 상품은 게임 리포트입니다. 게임 리포트는 게임 전문 빅데이터 서비스로서 유저의 레벨, 아이템의 사용 현황, 스테이지별 플레이 현황, 게임 내 재화의 흐름과 같은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접속자의 현황이나 매출, 사용자의 게임용 패턴과 같이 실시간으로 주요 지표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별 특성에 맞는 코호트를 생성해서 OS에 대한 정보나 유입 경로, 레벨, 재화 소비량 등 그룹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게임이 설치가 되었다거나 접속 로그, 아이템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 게임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보까지 상세한 로그 뷰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네이버 데이터와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의 검색과 쇼핑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폭넓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DAS, 데이터 애널리티क्스 서비스는 내 사이트에 방문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언제 어디로부터 유입이 되었는지, 어떤 키워드와 페이지에 관심이 있는지, 고객의 행동 추이를 네이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세그먼트에 어떤 페이지나 상품을 강조해야 할지,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의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DAS라는 상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고,
방문자 로그에 고객사의 정책을 연동해서 원하는 세그멘트 형태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분석해 본다든지, 사이트에 유입할 때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는지를 보고 그 당시의 네이버 트렌드를 파악해서 시장과 고객의 포지션에 대한 비교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심사에 대한 분석, 쇼핑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추천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다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고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거나 추정하는 행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엣지 영역입니다. 아직 많은 고객들이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고자 하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뉴로 클라우드라는 상품을 통해서 최적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의 경우 최근에 멀티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성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뉴로 클라우드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뉴로 클라우드는 완전 관리형, 고객 전용의 클라우드로서 데이터에 대한 사내 보안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내의 레거시 환경과 유연하게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시스템과도 손쉽게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단체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IaaS, PaaS 상품, 그리고 서비스가 뉴로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 데이터 역시 뉴로 클라우드에서 저장 및 처리가 됩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파스,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상품, 서비스들과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상품,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상품, 서비스들이 고객 및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수집 저장 측면에서는 엣지 영역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인데요. 고객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석 환경에서는 데이터 포레스트, AI 포레스트와 같이 컨테이너, 서버리스 형태의 파스나 삭스 상품들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AutoML과 같이 손쉬운 머신러닝 플랫폼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잘 만들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해서 서빙할 수 있는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영역에서는 게임 외에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네이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이버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 외에도 제휴사의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박스라는 신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보안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 보안, 데이터 암호화,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1년 빅데이터 및 AI 트렌드를 보면 스몰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작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스몰 데이터인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와 전문가를 확보하고 방대한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라우드에서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더 확장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윤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컴 MDS의 박자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총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앞에 20분 동안에 스플렁크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에 20분은 스플렁크 코리아의 이미정 매니저께서 스플렁크의 옵저버빌러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긴 하지만은 복잡합니다. 온프라미스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관리했으면 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관리해야 됩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온프라미스에서는 대부분 방화벽 내부의 데이터를 보호하면 되지만은 클라우드에서는 확장된 여러 공격 루트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야 됩니다. 앱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코드를 더 빨리, 더 자주 개발해서 출시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클라우드의 어떤 단계에 있든 아니면 클라우드의 전환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프로세스입니다. 실제 스플렁크를 사용해서 배포하는 옵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플렁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까지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온프라미스 방식과 AWS나 Azure, GCP와 같은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BYOL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고객이 직접 인프라를 관리하고 스플렁크 플랫폼을 관리해야 됩니다. 반면에 스플렁크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우에는 SaaS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백엔드에 여러 가지 어드민 업무는 스플렁크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고객은 좀 더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에 직접 연관이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과정이 복잡한데 굳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스플렁크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스플렁크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글로벌하게는 2013년부터 출시되어서 비중으로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선택한 고객과 클라우드를 선택한 고객이 50대 50일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는 것들을 많이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스플렁크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드디어 작년 4월에 AWS의 서울 리전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스플렁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많은 고객분들에게 스플렁크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고객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스플렁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정량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냐 말씀하시면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 네 가지 릴로케이션, 이노베이션, 시큐리티, 이피션시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릴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객이 스플렁크를 직접 관리할 때 필요한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여기에 회색 부분,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를 등록하는 업무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플렁크 플랫폼을 관리하는 업무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여기서 핑크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얻는 부분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SaaS 형태의 스플렁크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 회색 부분은 그대로이지만은 이 검은색 부분, 스플렁크 플랫폼을 관리하는 부분을 스플렁크가 백엔드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35% 정도 줄어들게 되고 이 35% 정도 줄어든 시간을 좀 더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에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정된 인원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 측면입니다. 스플렁크도 처음에는 온프라미스 기반으로 제품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을 바꿔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머신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개발하고 클라우드에 제일 먼저 적용하고
일부 기능들은 클라우드 상에서만 작동이 되게 실행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온프라미스에서는 기존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출시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릴리즈 됐었는데,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매월 스플렁크에서 알아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항상 최신의 스플렁크 신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안에 대한 측면인데요.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패드램프, 히파, PCI 등 여러 보안 규정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카피본을 AWS 내에 다른 여러 지역에 복제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스플렁크 내부 조직으로서 보안 운영센터, 네트워크 운영센터를 통해서 SLA 측면에서 100% 업타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왼쪽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스플렁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고, 오른쪽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들은 스플렁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다 스플렁크가 대신하기 때문에 구축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통 저희가 구축할 때 보면은 한 수개월 정도 걸리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주 이내에,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도 구축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상에서 많은 고객들이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신규 버전이 나오더라도 그것들을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플렁크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가 수십 대이고, 그것들이 다 클러스터로 연결되어 있고, 고객 내부에서도 서비스를 정지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예전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업그레이드 작업들을 스플렁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항상 가장 최신 버전의 스플렁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고객이 실제로 해야 되는 업무는 세 가지로 끝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저를 등록하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걸로 끝이 납니다. 나머지 아키텍처를 설정한다거나 시스템을 관리한다거나 스플렁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스플렁크가 알아서 다 백엔드에서 지원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온프레미스, BIOL, 스플렁크 클라우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온프레미스나 BIOL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무를 고객이 직접 해야 되는 반면에, 스플렁크 클라우드에서는 일회성이든 지속적이든 여러 가지 75% 이상의 어드민 업무를 스플렁크가 백엔드에서 해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온프라미스 상에서 1TB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스플렁크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객이 2.5명이 온프라미스 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1년이면 한 사람당 총 2080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80시간 중에서 35%의 시간, 즉 스플렁크 플랫폼을 관리하는 업무는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스플렁크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은 1820시간이고요. 이 전략된 시간을 스플렁크 클라우드 상에서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데,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 데는 약 85시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22개의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연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스 케이스의 사례로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어플리케이션에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이런 것들이 유스케이스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유스케이스를 만든 게 연간 22개라고 보면 하나의 유스케이스에 5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1년이면 1.1 밀리언, 연간 하나로 따졌을 때 한 10억이 넘는 추가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똑같은 인원으로 봤을 때 그 인원들이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플랫폼을 관리하는 어드민 업무보다는 실제로 비즈니스에 연관이 되는 좀 더 가치가 높은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저희 같은 업체들에서 일하는 스플렁크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플렁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그 도메인 날리지에는 보안이거나 마케팅이거나 IT 운영이거나 IoT에 관한 이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스플렁크에 대한 지식은 저희 엔지니어보다 부족할 수가 있지만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런 고객분들이 스플렁크가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플렁크 클라우드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실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큐닉스는 데이터 센터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 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WS나 Azure, GCP와 같은 서비스들을 다 이큐닉스의 데이터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처음에 온프레미스 기반의 SIEM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SIEM을, 즉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을 클라우드에 적용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다가 스플렁크 클라우드와 스플렁크의 보안 프리미어 앱인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강조드렸던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TCO적인 측면에서 50%를 절감할 수가 있었고,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를 통해서 보안 인시던스에 대해서 30%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운영 관점의 가시성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레이몬드 제임스입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고객은 온프라미스 상에서 이미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웠던 점은 스플렁크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튜닝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스플렁크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검색 시간도 98%나 감소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구축되는 시간도 일주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안 IT, 데브옵스 등 조직 전반에 대해서 스플렁크 기반으로 분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부 직원들이 인프라나 툴 관리와 같은 어드민 업무 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훨씬 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은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백엔드에 있는 업무들은 스플렁크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플렁크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구축 시간도 크게 단축되어서 수개월 걸리는 것들이 2일 안에 고라이브 할 수 있는 빠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 내부 조직을 통해서 SLA적인 측면에서도 100% 업타임을 보장하고 또 업계에 가장 엄격한 보안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컴 MDS는
스플렁크의 국내 총판이면서 국내 유일의 스플렁크 공인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스플렁크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스플렁크의 에듀케이션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한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진행하는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격월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초청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스플렁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14일 동안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렁크 코리아 이미정입니다. 앞서 스플렁크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존의 스플렁크가 하던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라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근 2, 3년 전부터 이제 가장 IT 업계에서 큰 화두가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부분적으로 완료를 하셨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또 그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택하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트너에서도 이런 환경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 세계 조직의 75% 이상이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환경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환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이 단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인프라를 들어서 올리는 리프트 앤 시프트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리팩토링하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재편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인프라 쪽에서 보면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인프라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항목의 대상이 급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 간의 디펜던시가 높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반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에는 개발팀, 운영팀이 나뉘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데브옵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개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모니터링 영역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MSA 아키텍처를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이제 아마존과 넷플릭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존 서비스를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대한 하나의 서비스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서비스들의 내부를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펜더시가 높은 작은 서비스들이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 아시겠지만 이거 장애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도 이런 그 클라우드의 복잡성 때문에 83%의 운영 조직이 새로운 기존과는 다른 모니터링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니터링과는 조금 다른, 좀 더 진화한 옵저버빌리티, 관측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기존에 어디서 장애가 날지, 어디를 봐야 될지를 정해놓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거라면, 관측은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언노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 장애들을 찾아내는 이런 개념을 관측력, 관측이다, 옵저버빌리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옵저버빌러티 관측력을 기업마다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확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그 장애를 늦게 발견하고 또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바로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과 확장성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분석과 머신러닝 기능이 제품에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많은 모든 복잡한 이런 환경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과 머신러닝 기능이 이제 제품에 녹아져 있는지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가 이런 영역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는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가장 먼저 매트릭을 통해서는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를 통해서는 어디가 문제인지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 또 로그를 통해서는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풀스택으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에는 5개의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모두 SaaS 서비스고 또 구독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를 이제 스윗의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플렁크 인프라 모니터링인데요. 인프라 모니터링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온프렘도 가능하고 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 제품의 장점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모니터링, 또 서버리스 모니터링도 가장 먼저 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이 또 차별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200여 가지의 빌트인 대시보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매트릭을 화면상에서 고해상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으로는 1초 단위로 그 해상도를 높여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인프라 모니터링은 이제 단순히 뭐 매트릭을 화면에 보여준다, 다 다른 제품과 동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이 다른 제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스트리밍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은 배치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매트릭을 일단 타임 시리즈 DB에 넣고 화면상에서 이제 그 풀링 방식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언롯도 늦게 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실시간 아키텍처라서 그리고 또 매트릭과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을 분리를 해놔서 또 스트림 방식으로 계속해서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딜레이가 없이 화면상에서 매트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언롯도 수분 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다른 제품과 가장 차이점으로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 서비스는 스플렁크 APM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제품은 CNCF,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재단의 그 표준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스를 받기 때문에 벤더 락인 현상이 없이 경량의 에이전트로 트레이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관적으로 서비스에 이상이 있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 카디널러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뭐 유저네임이나 트랜잭션 아이디 같은 이런 유니크한 값이 많은 그런 데이터도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노 샘플링 방식으로 풀 피델리티 분산 트레이싱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샘플링 방식입니다. 헤드 베이스나 테일 베이스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트레이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 트레이스가 누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스플렁크 APM 같은 경우는 노 샘플링 방식이기 때문에 100% 트레이스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트레이스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플렁크 온콜 서비스는 이제 인시던트를 담당자한테 라우팅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팀원들 사이에서 이런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시던트 응대 그리고 협업을 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타랑 지라, MS 팀즈, 슬랙 이런 그 다른 서비스들과도 연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로그 옵저버인데요. 그러니까 이 로그 옵저버는 기존의 그 스플렁크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모니터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를 탐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PM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로그 옵저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서비스는 스플렁크 럼입니다. 럼은 리얼 유저 모니터링인데요. 그러니까 그 프론트엔드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그 웹사이트에서 어디서 많이 접속을 하는지, 어디서 레이턴시가 발생하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 프론트엔드 단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설명드린 이 5가지의 서비스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하는지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스플렁크 온콜입니다. 지금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담당자가 이렇게 인시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체크아웃 레이트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주문 건수가 확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스플렁크 리얼 유저 모니터링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단의 레이턴시가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거고, 사실 아직까지는 왜 체크아웃 레이트이 확 떨어졌는지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전인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그 엔드포인트 레이턴시, 그러니까 카트 체크아웃 서비스 쪽에 레이턴시가 53초나 이제 발생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해 보면 전체 그 세션 아이디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클릭을 해 보면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0 OK 떨어졌고, 이제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련된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에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맨 아래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플렁크 APM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APM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과 관련된 전체 서비스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지금 얼럿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서비스랑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페이먼트 서비스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 서비스랑 그 다음에 그 가장 상단에 있는 그 바로 앞에 카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이제 이상이 생겼으니까 어디가 문제인지를 봐달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플렁크 온콜로 돌아와서 이 2개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2명의 담당자는 그 2팀은 메시지를 받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카트 서비스를 담당한 사람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다가 이제 백단의 그 포스트그레스 쪽에 저장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서비스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요, 화면 하단에 쿠버네티스로 운영 중이다 라는 그런 패널이 있어서 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노드별로, 워크로드별로, 팟별로, 컨테이너별로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워크로드 디테일 화면에서 보니까 뭐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뭐 액티브 컨테이너 모두 다 이제 정상적인 수준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봐서 처음에 우리가 체크할 레이트과는 주문이 갑자기 내려간 것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페이먼트 서비스를 담당한 사람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를 보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에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그 오른쪽에 패널로 가보면요. 이제 리퀘스트 레이트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제 태그 같은 걸 달려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운영 환경 쪽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딥다이브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태그 스팟라이트 기능을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각 리퀘스트마다 이제 태그가 붙을 텐데, 이 태그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것과 정상이 아닌 것들의 이제 그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정상과 에러가 섞여서 보이는데, 이제 버전을 보면은 35010 버전은 다 에러고, 350-9 버전은 정상인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러가 난 것들만 이렇게 트레이스를 전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 트레이스 중에서 하나를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트레이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버터컵 페이먼트 API 쪽에서 딜레이가 길게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페이먼트 서비스 쪽에 API 쪽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지금 이 API 서비스로, 스플렁크 API로 찾아내신 겁니다. 그러면 왜 API 쪽에 페이먼트 서비스에 API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 트레이스 아이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로그 옵저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러들이 간간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러들의 메시지를 좀 자세히 보니까 뭐 invalid API 토큰 해서 이제 테스트로 시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큰의 API에 테스트 API를 썼다라는 것을 API 토큰을 썼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실 수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페이먼트 서비스만 딱 필터링을 걸어서 보면 전체 에러가 떨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버전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전으로 필터링을 해서 보면 35010 버전에서 다 에러가 떨어진 거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전 디펜던시를 없애고 다른 버전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떤 로그들이 떨어지나를 봤더니 이제 정상 로그들도 같이 에러 로그랑 떨어진 걸로 봐서 35010 버전에서 문제가 있었다. API 토큰을 잘못 썼다는 걸 알게 되고 35010 버전을 롤백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롤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라이브 테일로 이 로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테일로 쭉 보게 되면 이제 롤백 되면서 계속 에러 메시지들이 조금씩 없어지게 되고 완전히 롤백이 끝나게 되면 상단에 이제 슬랙으로 완전히 롤백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고 이제 에러 메시지는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짧게 보여드렸지만 트러블 슈팅을 5가지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유즈 케이스 레퍼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가 아직 한국 시장에 선보이긴 솔루션이기 때문에 아직 안타깝게도 한국 레퍼런스는 없습니다만 국외에 다양한 크고 작은 회사들에서 저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규모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틀라시안이나 에픽게임즈 그리고 뭐 나이키 같은 대형 고객사들도 저희의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고객을 설명을 드리면은 라삐라는 콜롬비아의 헤드쿼터를 둔 온디맨드 딜리버리 스타트업인데요.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굉장한 잘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켓컬리나 쿠팡이츠 같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과 바로 맞닿아 있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를 빨리 처리하고 또 얼럿을 빨리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하셨던 제품이 계속 이제 얼럿이 늦게 뜨고 화면에서 늦게 보여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트러블 슈팅 타임이 길어지고 MTTR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 제품으로 다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그런 사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스트리밍 아키텍처, 그 다음에 화면에서 빠르게 트러블 슈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되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고객분들께서 실제로 주신 피드백인데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나신 다음에 배포 품질 속도가 8배나 상승했고 고객 경험도 상승했고 시스템 가용성, 개발자 효율성도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가 기가홈이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옵저버빌리티 분야의 마켓 리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플렁크가 옵저버빌리티 마켓에서 이제 후발주자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서치 기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대규모의 확장성, 그다음에 스트리밍 방식, 그다음에 네이티브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이런 특징들, 장점들을 높게 평가를 해서 이제 마켓 리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14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요. 이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14일 동안 스플렁크 인프라 모니터링, 그 다음에 APM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짧지만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round the globe, data is everywhere, growing exponentially. Data powers entire businesses. Fueling industries with insights, knowledge, and opportunities. We've been on a mission to help organizations mobilize their data with the Snowflake Data Cloud. Now you can break down silos of data, uniting teams across your business. You can share data with suppliers and partners to drive decisions. And tap third-party data instantly. To gain new insights and a competitive edge. When you have the full story, you can serve your customers in entirely new ways. The Data Cloud is redefining your industry. Helping realize your company's vision. Empowering you to build the future. By bringing data together now. 저는 스노우플레이크의 테크 리드 루이 리입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팀 소속이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의 세션은 리모트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젠다는 스노우플레이크 개요와 제품의 라이브 데모로 구성될 것입니다. 한국에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업체가 아직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회사 소개로 오늘의 세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12년 오라클에 계시던 엑사데이터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엔지니어 두 분이 퍼블릭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빅데이터의 문제들을 하둡 기반이 아닌 많은 유저들이 이미 검증하고 익숙한 SQL, 즉 SQL을 통해 해결하고자 초창기 90만 불의 시딩 펀드를 받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된 회사입니다. 처음 3년 동안은 비밀 프로젝트로 개발이 진행되었고요. 2015년 제품을 세상에 첫 출시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히스토리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성장을 한 기업으로 알려졌고요. 작년 2020년 9월 스노우플레이크는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에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소프트웨어 IPO라는 타이틀을 얻고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2,500명 이상의 직원과 4,500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715억 달러, 즉 80조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스노우플레이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것도 멀티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오늘도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처리되는 쿼리 수는 이미 9억 쿼리가 넘고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관리하는 데이터 볼륨도 엑사바이트가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하루에 80만 명이 넘는 클라우드에 특화된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같이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를 받는 데에는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거대한 마켓을 스노우플레이크가 개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클라우드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데이터 사일로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같은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와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의 증가로 인해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는 그 데이터가 사일로와 여러 환경에 분산되어 있고 이러한 사일로는 조직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사 데이터, 공급 업체 간의 사일로 또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통합됩니다. 또한 사일로는 계속 빠른 속도로 추가되며 데이터 및 다양한 클라우드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일로는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는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수많은 테크놀로지와 클라우드의 복잡성으로 인해 거버넌스 및 협업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모든 사일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클라우드는 기업과 데이터 공급자를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와 연결하는 하나의 글로벌 통합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나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스노우플레이크는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단일의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사일로를 제거해 드립니다. 결국 스노우플레이크의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들은 바로 이 데이터 클라우드에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 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Access, Governance, Action 이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ccess는 조직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조직, 에코시스템 및 타사 내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Governance는 최고 수준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협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액션은 더 나은 제품을 구축하고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미개발된 가장 큰 자산인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업계에서 고객들은 데이터 분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으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천 개의 기업이 다양한 사용 사례의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독특한 점은 여기 보이는 각 로고가 데이터 클라우드의 노드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이라는 점입니다. 수천 개의 조직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에코시스템과 데이터를 이미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저희 프로덕트 팀에서 이 같은 시각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 점이 기업이고 각 라인이 선이 서로 데이터 공유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점은 앞서 보신 저희 커스터머 로고와 주요 공급업체의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여기 보이는 이 클러스터, 특히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클러스터는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SaaS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여 수백 명의 고객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예가 나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큰 클러스터는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COVID-19 테스트와 백신 데이터를 가져오는 회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비즈니스 회복을 예측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 좌측엔 기업들이 상업적 데이터 제공 업체로부터 재무 데이터를 소비하는 한 예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 적재 같은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필요가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 다이어그램 주변은 수천 개의 기업이 공급업체, 파트너 및 기타 사업부와 직접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저희의 데이터 클라우드가 지금 1년 안에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00%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차트를 통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클라우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데이터 클라우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입니다. 모든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결을 위한 스노우플레이크만의 고유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데이터 클라우드에 채워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더 나은 의사결정,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가치 있는 컨텐츠입니다. 여기에는 고객 데이터, SaaS 공급자, 파트너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클라우드 업체 구글 클라우드, AWS, 애저에 지금 탑재돼서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위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6가지의 워크로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스노우플레이크를 출시했을 당시는 거의 대부분 워크로드가 바로 이 데이터 웨어하우징 워크로드였습니다. 저희 스노우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NC 스탠다드 SQL을 지향하고요. 많은 사용자들이 4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던 SQL문을 그대로 서포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커스터머들의 워크로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로드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빌드하는 그 프로세스를 스노우플레이크의 그런 어떤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피처를 통해 지금 구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는 굉장히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데이터 레이크도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그 데이터 사이언스 툴들이 스노우플레이크와 연동이 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이런 고성능 그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을 데이터 사이언스 툴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툴을 사용해서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그 업체들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엔진을 이 플랫폼을 탑재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예는 예로 들면 그 라인바이크라든지 뭐 호텔.com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엔진을 탑재해 어플리케이션을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바로 이 데이터 클라우드의 시작점인데요. 이 데이터 클라우드는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 굉장히 시큐어하고 거버넌스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그 형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든 모든 그 리전과 클라우드와 상관없이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그 어떤 네트워크가 데이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 현재 24개의 그 디플로이먼트가 지금 이미 출시돼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던,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던, 아니면 AWS를 사용하던 이 모든 이 디플로이먼트 리전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고 이것을 저희는 스노우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 사일로가 굉장히 쉽게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는 그러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의 파운데이셔널 테크놀로지를 직접 연동해서 개발된 클라우드에서 탄생된 그런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단 하나의 단일 복사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는 바로 이 중앙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이 중앙 저장소는 결국에 그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 그러니까 S3를 AWS라면 S3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런 성질 때문에 언제든지 데이터를 로딩을 할 때마다 그 데이터의 그 캐패시티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늘어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컴퓨트 레이어도
스토리지와 컴퓨터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트 레이어는 스토리지와 상관없이 따로 언제든지 또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굉장히 독특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앙에 있는 이 멀티 클러스터 컴퓨트는 워크로드의 사이즈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컴퓨트 클러스터를 생성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뭐 정지를 하셨다 다시 시작을 하셨다 완벽한 플렉시블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레이어를 스노우플레이크는 Virtual Warehouse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레이어인데요. 이 레이어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에선 Query Optimization, Transactional Control, Security and Governance, Metadata Management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클라이언트 툴은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에 연결이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 툴은 스노우플레이크를 데이터베이스, 즉 SQL문을 통해서 쿼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사실 기존에 있던 그 많은 유저들,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셨던 많은 유저들은 굉장히 쉽게 새로운 랭귀지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새롭게 습득할 필요가 없이 SQL문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레이어는 모두 그 클라우드 애그노스틱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동일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이 데이터가 스노우플레이크에 저장이 될 때 저희는 작은 조각으로 이 데이터를 쪼개서 압축을 하고 그리고 컬럼나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처럼 미리 스토리지의 사이즈를 정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이즈가 늘어나면 알아서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그거에 맞는 사용한 만큼의 스토리지 비용을 내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이 톱니바퀴가 컴퓨트 클러스터인데요. 이게 바로 버추얼 웨어하우스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간편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클러스터의 그런 모델이나 그런 쉐입을 정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티셔츠 사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가 제일 작은 단위의 사이즈고요. 그리고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이 서버가 2배씩 저희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이즈가.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땐 2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에 적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치 프로세싱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까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SQL 베이스드 엔진이기 때문에 ODBC와 JDBC 커넥션으로 연결하는 모든 툴들은 특별한 변환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실 땐 BI 툴이나 리포팅 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툴을 사용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모든 툴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스노우플레이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저에게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얼마만큼 확장이 가능하냐, 얼마나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워크로드 격리를 위한 스케일 어크로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모든 톱니바퀴는 따로따로 각자의 워크로드의 필요성에 의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이 ETL 워크로드가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이 오른쪽에 있는 세일즈 팀이 사용하는 버추얼 웨어하우스에는 아무런 이 퍼포먼스 임팩트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된 이런 컴퓨트 클러스터고요. 마찬가지로 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스노우파이프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로드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완벽하게 독립이 된 이러한 클러스터링 컴퓨팅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크고 복잡한 워크로드를 위한 스케일업인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스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더 복잡한 연산을 위해 더 많은 CPU가 필요할 때 단 하나의 명령으로 이렇게 고무줄처럼 쭉 늘려서 이 웨어하우스를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초도 안 걸리고요. 이미 돌아가고 있던 쿼리를 멈출 필요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이 클러스터 사이즈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 늘렸다, 필요에 따라 줄였다, 아니면 멈췄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10억 건의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에 로드하는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엑스트라 스몰을 사용했을 때는 13분, 스몰을 했을 땐 6분 30초, 그 다음은 3분 15초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2배로 서버의 스펙이 올라갔을 때 퍼포먼스도 2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코스트와 퍼포먼스 대비 라인으로 변환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엑스트라 스몰로 13분을 돌린 프로세스나 라지 사이즈로 1분 40초에 이 프로세스를 끝낸 것과 동일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서버의 스펙이 2배씩 올라갈 때마다 거의 2배씩 성능이 향상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초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이 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유저들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버의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형태로 자신만의 그 SLA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동시성인데요. 예를 들어 이 세일즈 팀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동시자발적으로 그 대시보드에 연결해 가지고 그 대시보드를 리프레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은 유저가 한 서버에 연결됐을 때는 바로 이 horizontal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스노우플레이크는 자동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세팅을 해서 부하를 분산시키고요. 그 부하가 줄어들었을 때는 알아서 다시 줄어드는 굉장히 이 메인테넌스가 필요가 없는 자동 스케일링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horizontal scaling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링이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 세팅은 웨어하우스를 생성하실 때 맥시멈 멀티 클러스터 세팅만 지정을 해 주시면 다 모두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환경 또는 테스트 환경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클로닝을 할 때, 즉 개발 환경을 커피를 뜰 때 스노우플레이크는 제로 커피 클로닝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데이터를 중복하지 않고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다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브레인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이 모든 그 로지컬 오브젝트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제를 한 그 순간은 사실 동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환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개발을 하면서 데이터의 변환이 생겼을 때 그 변화가 된 데이터만 따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버전 컨트롤링을 하듯이 스노우플레이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개발 환경 및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다 사용하신 후에는 이렇게 바로 없애시면 더 이상 개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조차 이제 없는 거죠.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런 그 버전 컨트롤, 트래킹, 트랜잭셔널 컨트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또 독특한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터 프로텍션 그리고 타임 트래블 기능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90일 동안 언제든지 데이터를 뒤로 돌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백업과 리스토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셀렉트 문에서 바로 타임스탬프를 지정해서 언제든지 3일 전, 3시 3분 전으로까지 돌아가서 그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유저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 굉장히 특이한 CDC Change Data Capture 같은 그러한 프로세싱을 손쉽게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쉐어링 그리고 데이터 익스체인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멀티 클라우드, 멀티 리전을 다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에 어떤 클라우드를 쓰던 어떤 리전에 디플로이가 돼 있건 이 데이터를 데이터 파트너와 이코시스템 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쉐어하고 컨슈머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데모를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잠시 빠르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뉴욕시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뉴욕시티 시티바이크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를 자전거를 대여하고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데서 발생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뉴욕시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입니다. 이 안에는 스타트 타임, 스톱 타임, 스테이션 아이디, 그리고 뭐 좌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CSV 파일 형태로 압축이 돼서 지금 외부 S3 버켓에 지금 스테이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스노우플레이크의 내부 테이블로 적재를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형 쿼리를 실행을 하고 시각화 툴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웹 UI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웹 UI인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미리 시티바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에 몇 개의 테이블이 지금 이미 데이터가 적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적재할 데이터와 이 스테이션과 이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조인을 해서 분석형 쿼리를 날릴 그런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SQL 문을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컨셉,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뷰, 뭐 이러한 모든 컨셉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 사실 굉장히 쉽게 스노우플레이크로 마이그레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할 일이 바로 이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생성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웨어하우스들이 지금 벌써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만 다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잠들어 있는 세팅이 여기 오른쪽에 오토 서스펜드 세팅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하나 새로운 웨어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로드 웨어하우스라고 짓고요. 여기에 보시는 이 사이즈가 바로 웨어하우스의 사이즈입니다. 이 엑스트라 스몰은 1시간 동안 사용을 하시면 1 크레딧이 소요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몰 사이즈는 2배가 크기 때문에 2 크레딧이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2배가 커지면 2배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비용은 초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그 오퍼레이션을 지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스몰 사이즈로 세팅을 하고요. 맥시멈 사이즈가 바로 자동으로 그 허리존털 스케일링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세팅입니다. 그리고 오토 서스펜드 기능은 얼마만큼 이 서버가 사용이 되지 않으면 잠드느냐라는 그런 세팅이고요. 오토 리즘은 언제든지 쿼리가 다시 이 서버에 들어갔을 때 알아서 일어나서 그 쿼리를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오토 자동 그 리즘 기능입니다. 이 모든 세팅은 바로 간단한 이런 SQL 문으로 다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스노우플레이크의 세팅부터 모든 쿼리를 다 SQL 문으로 표현할 수 있고 모두 다 자동 스크립트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워크시트로 들어가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데모를 진행할 텐데요.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컨텍스트를 세팅하는 겁니다. 저는 존이라는 유저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create warehouse라는 문을 이용해서 로드 웨어하우스를 지금 생성했습니다. 스몰 사이즈로. 그리고 시티바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데모라는 스키마를 사용하라고 지금 제가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럼 스테이션이라는 그 테이블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셀렉트 문을 한번 제가 날려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스테이션 네임, 그리고 스테이션 아이디, 그리고 스테이션의 그런 좌표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마케팅 경로를 통해서 지금 그 시티바이크의 멤버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다멘셔널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쉽겠습니다. 자, 리스트 명령어는 외부 버켓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리스트로 뽑아볼 수 있는 그 명령어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trips라는 폴더 안에 2013년 그리고 뭐 데이터 000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외부 저장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의 뭐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 현재 압축된 양으로 거의 한 2GB 정도가 되고요. 그 개개인의 그 개개의 파일의 그 에버리지 사이즈는 뭐 2.3MB 정도가 되고 전체 862개
3개의 파일이 지금 이 버켓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는 trips라는 테이블에 이 대여 관련 데이터를 적재를 할 텐데요. 우선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이 copy into라는 명령어를 써서 2020년 데이터만 한번 우선 적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히스토리라는 이 작은 윈도우를 열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행한 모든 SQL 쿼리가 바로 다 이 윈도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copy into라는 명령을 써서 스노우플레이크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를 했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한번 수를 한번 세보면 420만 건의 지금 자전거 대여 데이터가 지금 한 4.6초 만에 지금 적재가 되었네요. 지금 저는 스몰 웨어하우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존에 있던 테크놀로지를 클라우드화 시킨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파운데이셔널 테크놀로지를 직접 연동하게 만들어진 클라우드에서 탄생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빠른 속도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데모는 제가 2020년 뿐만이 아니라 7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모두 적재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Elasticity,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지금 4배로 스몰에서 라지로 4배로 늘렸죠. 사이즈를 늘린 후 7년치 데이터를 모두 적재한 후에 다시 스몰로 바꾸라는 이 명령을 이 3개의 SQL 명령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alter warehouse, 즉 이 사이즈를 라지로 바꾸는 명령은 불과 0.1초밖에 소요가 안 됐고요. 데이터를 7년치 데이터를 로딩하는 데 들어간 속도도 14초, 그리고 다시 스몰 웨어하우스로 축소하는 데 들어간 시간도 0.13초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7년치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 안에는 지금 9,751만 건의 데이터가 지금 이 트립스 테이블에 지금 적재가 되었고요.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보시다시피 자전거 대여된 데이터들이 지금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적재가 되었으니 한번 분석형 쿼리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시간대로 hourly 버켓팅을 통해서 이런 평균 값을 제가 구하는 그 duration과 그 distance를 평균 값으로 구하고 hoursign이라는 펑션을 써서 이 자전거의 그 스테이션들의 그 좌표를 통해 디스턴스를 구하는 이러한 펑션, 그리고 이 스테이션과 조인이 되어 있는 그런 이너 조인을 통해 테이블을 조인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쿼리를 아주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그 애널리티컬 쿼리인데요. 지금 이 쿼리를 날렸을 때 9,750만 건의 데이터에서 6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리절트 셋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과 2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인덱싱도 하지 않았고요. 파티셔닝도 하지 않았고 캐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아키텍처에 있는데요.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데이터가 적재됐을 때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스태티스틱스를 이미 추출을 해서 이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을 하고 그거에 맞는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내고 그리고 인덱싱이라는 명령조차 없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는. 그 이유가 바로 자동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작업들을 뒤에서 알아서 다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의 플랫폼은 이런 NC-SQL을 서포트를 하지만 그 기존에 있던 테크놀로지와는 다른 이런 그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통해 이런 초고성능 이 엔진을 통해 이렇게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데모에는 그 태블로를 통해서 한번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연결을 하기 위해 이런 트립스 뷰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이 트립스 뷰는 단순히 스테이션 테이블과 이런 프로그램 테이블을 하나로 엮은 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태블로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 바로 그 적재된 그 테이블에 연결을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BI 툴과 리포팅 툴이 스노우플레이크에 연결이 가능한데요. 이런 태블로나 파워 BI 이러한 툴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노우플레이크 드라이버를 직접 제공해 스노우플레이크의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고를 수도 있고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다이렉트 인터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9,700만 건의 지금 데이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이 지도에 있는 이 점들이 바로 자전거를 대여했던 위치고, 오른쪽이 반납했던 위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그래프들은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 클러스터 버블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쿼리는 스노우플레이크로 전달이 되고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프로세싱을 한 후에 그 리절트 값을 다시 저희 태블로 데스크톱으로 보내줘서 이렇게 시각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싱도 안 했고요. 파티셔닝도 안 했고 캐싱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밑에 이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커넥션은 extract 모드가 아닌 직접 스노우플레이크와 연결된 라이브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는 많은 양의 대용량 데이터도 이 특별한 그 태블로 서버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태블로 유저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또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우선 사실 이 외에도 많은 데모가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선 여기까지만 스노우플레이크의 그 쿼리에 관련된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클라우드의 두 번째 요소, 컨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켓플레이스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데이터셋들이 이미 한 500개 이상의 데이터셋이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바로 이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 데이터를 지금 쉐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데이터가 이런 헬스에 관련된 스타스키마가 제공하는 코비드-19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들어가서 보면요, 이런 샘플 데이터들도 있고요. 이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인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뉴욕 타임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 그리고 백신 현황,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지금 애그리게이트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데이터를 애그리게이트하고 리프레시를 매번 하는데요. 매번 리프레시가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유저들은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써보고 싶으시면 단순히 Get Data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이 데이터셋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세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Terms and Use를 accept를 하고요. Create Database 버튼을 누르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 여기 제가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스타스키마라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 작은 화살표가 바로 데이터 공유를 받았다는 그러한 이 아이콘입니다. 제가 이름을 좀 다르게 지정을 해서 이 이름을 바꿔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코로나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쿼리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는 데이터가 단 하나의 단일본만 적재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데이터 쉐어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쉐어하고 있는 스타스키마는 단 하나의 데이터셋을 지금 공유하고 있지만 저는 유저로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 이 데이터를 직접 제가 쿼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적재도 하지도 않았고 변환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의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조인을 해서 쿼리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의 코로나 현황은 지금 한 14만이네요. 14만 케이스 정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구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게 14만 9천 케이스라고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매번 리프레시를 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 공급자가 리프레시를 할 때마다 그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유저들은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마치 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처럼 바로 연결해서 쿼리를 날릴 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데이터 클라우드의 시작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업체들이 스노우플레이크의 그런 뭐 SI 파트너십 또는 테크놀로지 파트너십을 통해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기본적인 SQL 엔진 그리고 ODBC와 JDBC를 통해 연결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모든 툴들은 거의 다 스노우플레이크와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세션을 마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 저희가 이제 1분기 발표를 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Net Revenue Retention이 168%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스노우플레이크 사용자들은 다음 해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위로 68% 이상 워크로드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은 굉장히 높습니다. NPS 스코어도 거의 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최고인 71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레스너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스코어도 4년 연속 사용을 했던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을 하겠다는 것도 100%를 4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조작성이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더 이상 그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튜닝을 하거나 뭐 메인테넌스를 하는 그러한 부분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하고 사용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노우플레이크의 그런 사용자들의 세티스팩션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까지 저의 세션, 지금까지 오늘 저의 그 세션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이 세션 후 제가 Q&A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